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정의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계신 분이죠. 해외 봉사활동 또 방송활동으로 무척 바쁜 분입니다. 윤미숙 개그우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정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올까 늘 기대하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그야말로 손으로 꼽기도 벅찹니다. 이분이 주도했던 또 관여했던 사건들 말이죠. 간첩 조작 사건, 또 장애인 학대 사건, 이주 노동자 권익 사건, 그리고 매 사건마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고 논쟁과 논란이 들끓었었습니다. 늘 이 논쟁과 논란의 폭풍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과연 본인의 사생활은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최정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정의의 시간을 모신 모든 게스트들에게 드리는 똑같은 공통된 질문이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선택 혹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 하나만 좀 꼽아 주시죠. 네.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는데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원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위치였죠. 네. 정년이 65세까지 보장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2011년 말부터 여러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안정적이긴 한데 점점 이 연차가 쌓여갈수록 이 현장과는 좀 이렇게 분리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약간 관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어가지고 고민 끝에 공단을 좀 나와야겠다, 그리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한 6개월 이상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말리시죠. 요즘같이 참 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제 선택을 굉장히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초에 이제 공단을 그만두고 개업 변호사로 안산 원곡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네. 이제 변호사를 시작한 것, 그게 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시작이 되었고, 저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제 아내의 선택과 제 아내의 지지를 받고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나 이 정의로운 선택에는 희생과 또 불이익이 또 그에 대한 어떤 감수가 뒤따른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최정규 변호사께서는 지난 9월에 변호사이시면서도 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요.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용된 법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네. 그 사유를 보니까 경찰에서 행하는 수사, 조사 과정에서의 신문 영상, 그 영상 속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모자이크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노출된 상태로 언론 방송에 제보가 되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영등포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사건 때문에 다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제 가족들도 항상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모습만 보다가 네. 제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막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서류들이 날라오더라고요. 서류들이 날라오죠. 네, 이제 그런 걸 봐서 되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제가 몰래 찍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검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의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혀주고 계시고, 그 이유가 일단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제가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음성 변조를 하고 제공을 한다면 어떤 방송에서 이 제보자의 신뢰를 하고 이걸 보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익 제보 하시는 분들은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서 이걸 어떻게 편집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편집 권한은 전적으로 언론사에 있는 거죠.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언론사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어요. 어떤 공익 제보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보해라. 안 그러면 당신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를 본 적이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다들 막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제가 이제 조사받았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안을 살펴보지 않고 변호사가 잘못했네. 뭔가 영웅심리로 인해서 한 건 아닌가. 근데 사실 저희가 영웅심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네. 저희가 영상을 나중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고 정말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윽박지르는 수사가 과연 있었겠냐. 아직까지 이런 자백을 의존하는 수사에 머물러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공익제보를 한 거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보한다고 다 언론사에서 다뤄줍니까? 다 킬되죠, 그냥. 그렇죠. 근데 언론사에서 봐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도를 하는데, 다만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인지 목소리 변조를 할 것인지 거기서의 판단은, 이게 공무상의 영상이잖아요. 네. 공직 수행 중의 영상이잖아요. 공직 수행을 잘한 영상은 얼굴과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못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이게 뭐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상에 촬영하고, 그것도 경찰이 우린 잘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인데, 그렇죠. 그거를 제보한 걸 갖고 뒷모습과 목소리가 개인정보가 담겨서 개인정보 위반이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뭐 저는 그래도 변호사고 제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 위축되거나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제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오늘도 이걸 제보할까, 이걸 신고할까를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안을 보고 변호사도 이렇게 당하는데 우린 오죽하겠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앞장서서 제가 싸울 위치와 지위도 되진 않지만, 그래도 끝장을 봐야겠다.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예,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네. 조만간 좋은 결론을 내려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께서 경찰의 수사까지 받고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상은 사실 2018년 10월 7일이었죠. 네, 고향 조유소 화재 사건. 뭐 언론 방송에 엄청나게 보도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그 장면이 제 눈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조유소 폭발 화재 사건의 원인이 풍등 때문이었다. 네. 그리고 그 풍등을 실수로 날린, 고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테죠. 예상 못할 네. 테니까. 사람이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 디무드 누안이란 분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수사를 강도 높게 받고 있었던 그 장면 때문에 네. 수사를 받으신 건데, 이 원래 사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풍등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유소의 부실 관리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수사가 돼서 다행히 경찰은 중실화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그냥 단순 실화죄로, 이게 사실 중이 하나 빠지냐 안 빠지냐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네. 중실화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고요. 그렇죠. 다만 실화는 그냥 단순히 벌금형만 있는 네. 그런 범행입니다. 어찌됐든 실화죄로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유소에 부실 관리한 사람들은 또 행정법규 위반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행정법규 위반한 분들은 대부분 벌금 300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났고, 지금 디무드는 작년 12월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실화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이 돼서 1,0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현재 항소를 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발화 원인으로 풍등에 인한 불씨는 맞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우연히 거듭돼서 사실 지하 저유소 폭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풍등으로 인해서 그 지상에 있는 화재가 난 거, 잔디에 화재가 난 건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만 지하 저유소, 그러니까 저유소가 지하 복토용 저유소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 화재와 지하 폭발은 단절됐어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관리가 됐으면.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디무드에게 이 모든 화재에 대한 폭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네. 다만 1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지 못했고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그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을 냈으면 처벌시켜야지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외부 원인들이 많이 개입됐기 때문에 네. 이 지하 폭발에 대해서 디무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저유소 부실 관리한 사람은 그냥 행정법규 위반으로 처벌돼야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저희는 디무드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래 디무드 노안의 실화 사건 또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파생된 최정규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이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치르시면서 주장을 하신 게 우리 수사 관행, 특히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건 이건 커다란 문제가 있다. 경찰과 마주 앉아서 안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더 힘없는 사람이 경찰이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그 내용과 결과가 요약 정리된 조서로 글씨로 남겨지고 이것이 이제 재판에 네. 제공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의 그 영상 녹화, 이것이 의무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디무드 관련한 조사를 보면 이제 저유소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기서 있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예. 그래서 한 통역까지 포함해서 한 5분여 동안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숲이 있지 않냐? 그럼 숲 뒤에 뭐가 있냐? 잘 모르겠는데요. 숲 뒤에 뭐가 있는 거 흰 통 같은 거 본 적이 있는 거 아니냐? 잘 모르겠는데요. 5분 동안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결국 수사기관이 윽박질러서 숲 뒤에 저유소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디무드가 거의 자포자기하듯이 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5분간의 대화가 있는데 네. 조서에는 딱 2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숲 뒤에 저유소가 있는 걸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확보해서 그걸 녹취록 한 거와 그리고 조서에 꾸며진 거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꾸며진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정말 수사 기법상 꼭 이거를 조서로 남길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냥 영상 녹화를 하고 그 영상 녹화에 대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런 중간에 생략된 과정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편의상 수사의 편의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조서로 꾸미는 거는 이젠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펼치고 있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형사소송법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 방송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리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무섭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경우로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무섭게 대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네, 그 디무드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는 윽박지르는 그거. 근데 사실 뭐 수사를 해보신 분들은 뭐 그거 말 안 하고 어떻게 수사를 해라고 하시죠.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증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경우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지를 수 있죠. 근데 사실상 디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 근거 없이 경찰이 내려놓은 답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윽박지름을 123회나 한 조사 때 당했다는 게 사실 인권위 조사 결과인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정말 디무드가 아니라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내국인인 경우에도 그랬을까? 또 그분이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인데 과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도 이런 윽박지르는 수사를 당했을까라는 참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가 많이 평등해지고 많이 공평해졌다고는 하지만 국적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차별받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평등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뭐 돈이야 있고 없고가 나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법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된다. 이것에 이의를 다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가장 우리 최정규 변호사께서 많이 알려진 그 계기가 된 게 아마 2014년이었죠. 네, 7년째 돼 가는데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네, 네. 그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평등한가? 특히나 그런 법적인 행정에 있어서의 손길이 닿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소외되고 외면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들께는. 그렇게 알려지고, 네. 이젠 경찰 조사도 받고 수사도 이루어지고 다 했는데, 그분들은 다 보상 제대로 받으시고, 인간의 기본권 다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네, 그게 참 되게 힘든 그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4년도에 보통 가해자들이 그런 항변을 했죠. 가족과 사회가 버린 장애인을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왜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항변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려면 그분들의 이전 삶과 이후 삶이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죠. 더 행복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그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정말 팔로우하고 체크했던 분들 중에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진 분들이 계시죠. 계시기도 하죠. 예, 계시죠. 하지만 시민단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분의 그런 상황들을 추적해 가면서 다 팔로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추적 관찰되지 않은 수십 명의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과연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숙제는 사실 저희 사회가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그때 저희가 이제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의를 해서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드려도 이분들이 1년 후에는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간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이분들이 법률적인 지원이 끝이 아니구나. 1억을 받게 해드린다고 한들 이분들한테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다. 그때 마침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문제의식을 공감해서 이제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에 기금을 출연해서 지원을 했고, 네. 저희가 5년째 지금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학대당하신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까지의 그 과정, 그 지난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저희가 지켜본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큰 숙제고 저희한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더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분들의 다수가 뭐 지적 장애라든지 상당한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 계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명의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가 작성이 네. 되었고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법원에 그대로 제출이 되어서 판결에 상당 부분 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처벌 불원서에 인감 도장이라든지 뭐 서명이라든지 제대로 본인이 썼다는 것이 입증도 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을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정규 변호사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네네. 국가가 제대로 된 네네.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분들께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 네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송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항소심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네. 이 사건은 정말 제가 이제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네.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뭐 관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 처벌 불원서가 이제 형사재판,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3일 전에 변호인에 의해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처벌 불원서는 그냥 인쇄된 종이에다가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하고 무인만 찍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지적장애인은 지금은 급수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때 2급 지적장애인이셨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게 수사 기록에 남겨져 있죠. 그런 처벌 불원서가 3일 전에 들어왔으면 제가 법정에서 만나는 그냥 평균적인 판사들은 그 처벌 불원서를 절대 인정해주지 않죠. 검사에게 확인해 보라든지 네. 아니면 변호인한테 이거 제출한 건 알겠는데 이게 피해자의 의사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지 아니면 증인으로 다시 데리고 오든지 이런 과정들을 당연히 거치게 되고 실제 그 당시 때 형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부에서 그렇게 했죠.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는 예, 그 같은 재판부의 다른 사건에선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3일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이 처벌불원서를 그냥 인정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전체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인정한 거죠. 근데 저희도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항소심에서 파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항소심에 실제 피해 당사자를 모시고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죠. 네, 그래서 1심 판결문에는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네.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은 기재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지켜봤죠. 처음에는 저희도 실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마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형사 1부, 목포지원 형사 1부의 판결문을 다 확보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재판부에서 그전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던 그 처벌불원서와 관련한 부분이 유독 이 사건에서만 그냥 패싱된 게 발견이 됐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문제 삼을지 말지 그냥 넘어가면 저희가 눈 감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소기각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상 눈 감은 거죠. 저희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됐죠. 아시다시피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냥 이렇게 멈칫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문제를 삼아야겠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1심의 판결이 뭐냐? 일반 공무원의 잘못은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관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법관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 사안은 현저히 위반한 건 아니네? 라고 끝난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그 판사 3명을 다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했어요. 왜냐? 왜 똑같은 사건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냥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을 확보했어요. 두 사건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고 실제 이 합의 과정에 입회한 사람의 신분까지도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판사가 그 처벌불원서를 믿지 않았어요. 아하. 증인으로 불러냈어요. 예. 예, 같은 재판부에서. 근데 이 두 사건에서는 그렇게 했던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었죠. 그 당시 재판부에 판사 3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왜 유독 이 사건만 그러냐.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문제 제기한 이 사건의 변호인이 네. 2012년까지 목포 지원장 법관 출신 전관이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저희는 물론 뭐 저희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전관예우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진 않았지만 네. 그걸로는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있어서 합리적 저희는 의심이 제기되네요. 이 3명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죠. 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도 이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냥 항소심 재판도 흐지부지하게 끝내려고 하는 상황에 저희가 기피 신청까지 했죠. 네.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기피 신청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찍히잖아요. 네, 저도 뭐 법조 생활 20년이지만 사실상 기피 신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 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판사를 부르지 않고서야 네. 답을 받을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분들은 그냥 법원의 총무과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뭐 형사소송법상 처벌불원서를 확인하려고 하는 규정이 없지 않냐. 당연히 규정이 없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대하죠. 이걸 꼼꼼히 살펴볼 걸 기대하죠. 근데 그냥 그런 식의 답변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또 그 기피 신청마저도 기각됐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적장애인의 처벌불원서에 대해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그게 평균적인 법관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날 텐데 이 사건 관련해서 다들 이거 판사 실수에 대한 망신 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법관들의 명예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판사들은 그런 판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냥 판사들은 다 그런 판사들이네. 지적장애인 처벌불원서 전관 변호사가 제출하면 그냥 넘어가주는 판사들이네 라는 거죠.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법조인과 판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변호인이 제출한 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판사들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판사들에 대한 명예가 그냥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거죠.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왜냐? 저희가 만났던 판사들은 그런 판사들이 아니니까. 변호사님 보면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시게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원곡 법률사무소 이제 변호사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경기 장애우 권익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오마이뉴스 또 시민 기자로도 네네. 활동하시고 네.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 많은 활동을 다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까 그 법률 지원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정말 좋은 판결을 받아서 실제 1억 원 가까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줘도 사실 이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면서 이거는 그냥 변호사의 역할로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끝 이러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시민단체에 뭐 비상근이긴 하지만 소장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현장에 이제 직접 와닿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건 현장에서 이미 마무리된 상황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결, 사후적 해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고, 그건 사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현장 활동가를 하다 보니까 비상근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접하게 되면서 이거를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언론사도 이제 똑같은 이슈를 계속 다룰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냥 묻혀지고 이게 계속 팔로우업되고 기사화가 돼야지 시민들이 알 텐데 라는 그런 좀 갈급함과 답답함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마이뉴스 쪽에서 시민 기자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좋다. 기자들이 안 써주면 내가 쓰리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현장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의 문제 해결에 위한 대책위에 또 소속돼 있는 변호사인데 대책위 관계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책위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거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근데 기자들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의 그
명함을 갖고 네,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저는 뭐 변호사나 활동가나 기자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랑 답답한 문제, 억울함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다룰 수 있냐는 거죠. 어떤 경우는 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시민들한테 이걸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알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저울질해야 되는 부분인데 잠을 잘 못 자고 못 자고 예, 네. 피곤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그냥 바뀌지 않은 현실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고 뭐라도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법이라는 게 힘 있고 도 있는 분들은 법 없어도 사실 수 있잖아요. 네네, 자기를 맞습니다.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회 제도가 또 그들 편이기도 하고요. 정말 힘없고 약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법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변호사나 변호인 제도 역시 그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서 특히 오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장애인 분들 또 이주 노동자분들 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제도, 많은 뭐 지원금 이런 것들 마련해도 그분들을 폭력으로 굴종시킨다든지 또는 학대한다든지 그러면서도 결국 주위에 누구도 이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때려도 나를 학대해도 나랑 같이 있어주고 나를 보호해준 저 사람이 나의 보호자예요 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주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거든요. 저희가 뭐 최근에 그 판결이 났죠.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거는 그냥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부수적인 피해일 뿐이지 라는 식의 어떤 반박을 하는 걸 보고 저희는 굉장히 분노하죠. 예. 하지만 저는 이주 노동자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그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를 우리가 비판하면서 또 다른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에 저희가 지금 그런 나쁜 어떤 정말 동남아 국가보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그런 어떤 그분들을 제대로 된 어떤 노동 환경과 기숙사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곳에 그냥 방치하면서 사실상 농촌의 그 열악한 현실을 떠받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사실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근데 저희 이 삶이 너무 각박하고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참 이 부끄러움에 대한 어떤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뭐 언론의 그런 기사에 대한 댓글들 특히 뭐 비닐하우스 숙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뭐 너무하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지만 한국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힘든데 라는 부분들.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냥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연대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이건 당신들의 문제고 그럴 거면 떠나라 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로 머무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이유는 또 그 삶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내가 내침당하고 오죽하면 이런 댓글을 달까. 그래서 댓글을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분노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은 이 댓글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울하고 안타까운 기사를 보면서도 이런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참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 제가 뭐 법의 원래 역할이 약자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법은 돈이 많이 되고요. 특히 많은 어린이 청소년 또 그 학부모들께서 법조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면에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전문직이고 하니까 일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변호사 법조인이 되셨는데 그 돈이 많이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여러 소송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다지 수임료도 많이 못 받으시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그리고 공익 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공익 소송만 계속 하실까? 뭔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고. 예, 참,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네. 공익법무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공익법무관 활동 중에 제가 1년을 민원 담당 법무관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이 반지하 같은 그 1층에 민원실에서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온 분들을 상담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제가 1년 동안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하루에 뭐 많게는 40-50명 정도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러 오시니까 또 막 전국에 있는 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막 일단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서울로 막 올라오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니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미 재판을 거치신 분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들고 와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법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구나.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뭔가 이분들 이런 억울함, 법이 있지만 이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어서 이제 법률구조공단 또 법무관과 변호사를 하면서 이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네.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 누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영역들이 조금씩 넓혀진 것 같고 또 저랑 같이 이제 뜻을 맞는 분들끼리 같이 하게 된 거였고요. 처음부터 제가 뭐 이거 모든 어떤 영역들, 그런 불평등의 영역들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하면서 제가 나름 생각했던 게 그 이주 노동자분들, 이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국민이니까 정치인들도 뭐 표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는데 유권자니까. 네,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그런 거에도 벗어나서 실제 근데 굉장히 보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 혼자서 출입국을 가는 것과 이주 노동자 혼자서 경찰서를 가는 것과 그냥 그 옆에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옆에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죠. 네, 그냥 이주 노동자들이 뭐 비자와 관련해서 출입국에 갔더니 접수조차 못 받고 문전박대 당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감시하는 제가 옆에 가면 접수 문전박대는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경험하면서 정말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변호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정말 변호사가 없구나. 그리고 정말 돈이 많고 힘이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쇼핑하듯이 몇백 명의 변호사를 둔다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라는 거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해봤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조금 이슈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사건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쉬운 사건들은 참 많은데 그냥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막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그 이주 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이죠. 많이 조명은 됐지만 그게 사실 2016년부터 조명이 됐었거든요. 2016년부터 조명이 됐고 지금 2021년이면 사실 5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호를 갖고 외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나 정부는 그래 그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네.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괜찮다는 거네 라는 식의 응답인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이주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은 안 되는데 그냥 가설 건축물은 된다는 거죠 이젠 또. 네. 근데 사실은 비닐하우스 내냐 바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숙사는 다중 이용 시설이죠. 그럼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불이 나면 정말 많은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허가받아야 되고 적어도 주거시설로는 허가받은 곳에 기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밀어붙이고 언론에 보도하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어떤 입장이냐. 가설 건축물은 일단 허용하겠다. 가서 현장에서 점검해서 기숙사 여부를 살펴보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20만 노동자가 있고요.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한 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 건축 전문가입니까? 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죠? 네. 그냥 방치하고 묵인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가 올 작년 여름에도 있었죠. 수재민들이 대부분 다 이주 노동자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으니 결국 사망까지 있고 또 올 겨울에도 어떤 화재 사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속 말바꾸기식으로 비닐하우스 내냐 왜냐 가설 건축물인데 허용되냐 마냐 이런 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사람이 사망하냐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이 문제인데 되게 절체절명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용인되고 묵인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뭘 더 해야 되나? 또 우리가 더 미안해야 할 이주 노동자가 또 있어야 되나? 이 정도 미안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오늘 계속 그 최종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네, 맞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네.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과연 이런 현실을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이대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을 좀 생각하고 계신 건지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뭐 이주민, 장애인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구상 중이긴 한데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사업도 분명히 하고는 있고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제한이 되고 위축될 수 있으니 어떤 건의에도 어떤 부당한 건의에도 맞설 수 있는 자체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법률사무소를 하고 제가 어떤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일반 사건도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리고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경영 마인드가 잘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새로운 형태 법률사무소, 시민단체 이런 거에 좀 갇혀있지 않고 뭔가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도 도움받고 또 다른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생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근데 사실 유사한 어려움이나 또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가장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 뭐 꼭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 직업 정치인이 있고 네. 저는 뭐 변호사로서 그리고 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열심히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직업 정치인은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는 원래 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려는 거에 막 경쟁이 있는 곳은 네. 제가 잘 맞지 않고 경쟁 기피증이 있으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쟁 기피증이 있어서 네. 아마 그쪽으로는 근데 뭐 내가 평생 내가 절대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아우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뭐 지금 제 위치가 저한테 가장 맞는 옷이고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그만두실 때 그 철밥통 65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그렇습니다. 아내분께서 흔쾌히 네. 그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저희가 듣기만 해도 네 맞습니다. 피곤하거든요. 네, 힘들고 네, 네. 가정에서는 그다지 네.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런 사적인 부분, 가정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주시죠. 근데 그게 뭐 팩트죠, 팩트.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나오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호언장담한 게 개업 변호사는 출퇴근도 없어.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라고 했는데 예. 정말 출퇴근이 없더라고요. 늘 출근 상태. 예. 뭐 해외에 나가도 요즘은 또 워낙 그 메신저들이 잘 돼 있어서 또 네. 의뢰인들이 내가 해외에 나갔다고 봐주지 않고 휴가라고 봐주지 않고 가족한테 참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인데 그래도 참 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정말 제 아내와 제 두 아들한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서만큼은 영혼 가출되지 않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남편과 또 아빠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를 해봅니다. 네. 정의로운 삶에는 늘 희생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스스로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온 최정기 변호사, 지적장애인, 이주노동자, 또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 공익제보 시민, 이분들에게 법의 그 따뜻한 그 품을 내어주고 계신 이 최정기 변호사의 개인적인 삶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정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정규 변호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